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부터 그 다음에 오늘 첫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아까 예를 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 거. 절대적 무효는 아까 103조나 104조처럼 무효로 한다 하고 그냥 끝이란 말이 그런 별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방금 전에는 이제 설정행위,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다.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그러므로 은행은 저당권 설정자다, 저당권자다. 저당권자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를 깜빡했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용어로서 다시 한 번만 아까 법령집 한번 봐보십시오. 108조 제 2항. 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항. 천항에, 여기서 천항이라는 것은 앞에 1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동그라미로 적어져 있는 걸 1항, 2항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항, 즉 108조 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라고 적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용어 설명은요, 뭘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민법, 요 민법은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 민법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행 민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 민법을 옛날 민법이다 해가지고 구민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문집으로 186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86조를 읽기 전에 조금 위에 보면 제2편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물권. 우리가 네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파트가 민법 총칙, 두 번째 파트가 물권법. 그게 편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장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칙. 우리 민법전의 독특한 구성 방식이 총칙, 각칙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총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각칙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그런데 186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두 번 읽겠습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일단 읽으셨죠? 그러면 다시 부동산에 관한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표인 것은 계약. 또 계약의 대표주자는 매매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통해 가지고 물권의 득실 변경에서 보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권리 변동,
그럼 권리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자를 물권으로 대체를 하고 물권 변동. 변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리 변동을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변경되고 마지막에는 사망해서 소멸하는 것처럼 권리도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한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거를 방금은 권리가 주어였습니다. 권리가 발생됐다. 권리가 변경됐다. 권리가 소멸됐다. 되셨나요? 이거를 사람을 주어로 해보면은요, 그 권리를 취득했다. 됐습니까? 다음. 그러니까 소유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다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고 넘겨줘 버렸다. 나는 소유권을 상실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실했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의 권리가 바뀌었다. 변경됐다. 그러니까 변경은 똑같이 쓰는 겁니다. 변경. 되셨나요? 그리고 방금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득실 변경. 그 득이 취득. 실이 뭡니까? 상실. 변경은 그대로 변경. 그게 바로 결국에는 이게 뭐냐? 물권 변동인 겁니다.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제 그 다음 186조에. 예, 그래서 우리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이게 현행민법입니다. 현행민법. 그래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등기해야. 되셨나요? 이러한 민법의 태도를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용어로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추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습니까?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취득한다. 되셨나요? 그런데 그 이전의 민법에서는요, 등기가 뭐였냐면은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었다? 대항 요건이었다. 대항 요건이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957년이라고 가정하고요. 57년이라고 지금 이제 구민법이고요. 등기가 무슨 요건이었다? 그냥 보시고 대항 요건이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를 을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57년이니까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이 대항 요건을 방금 여기는 성립 요건, 형식주의 이렇게 했죠. 이거를 또 대항 요건, 의사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주의. 그런데 구민법에서는요, 만약 6월 1일 날, 자, 당연히 대금은 줬다고 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라고 해서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졌다. 요 합의가 있었다. 요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옛날 민법은. 되셨나요? 옛날 민법은.
지금 민법은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옛날 민법은 소유권 넘겨주고 넘겨받는다라고 합의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등기는 왜 힘드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하고 대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민법에서는 의사주의, 요 의사에 따라서 을은 소유자가 됐다? 소유자가 됐다.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소유자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홍길동전 보면은 홍길동이가 서자죠.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리. 판서. 이 사람 홍길동 아버지입니까? 홍길동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홍길동은 호부, 호영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입니까? 일단 아버지는 맞습니까? 네. 아버지인데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대충 감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도 둘 간에 요 을이 지금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했으면 딴 사람한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계속 연결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은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예전 민법에서는 등기가 안 이루어져도 둘 간에는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법률 관계의 유효 또는 무효 등을 요 등의 대표적인 것은 권리 취득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효 등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안 떠오르면 일단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옛날 민법하고 현재 민법하고 차이.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법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면 홍길동전을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게 바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십시오. 보면, 자, 갑하고 을하고 갑이 금전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매매를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이뤄뒀는데,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유효, 무효 다시 한번. 아까 108조에서 무효라고 했죠. 무효로 한다. 법에 적어져 있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다. 그런데 을이 요 병하고 매매 계약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하였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이 병이 가장 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다. 되셨나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은 무효는 무효인데 요 무효를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나요? 네, 이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험에 교묘한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렵게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도. 자, 지금 아직 필수서가 안 나와 있으니까 450조 조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초반에 의식을 해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 이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지면 채권 양도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항 요건. 자, 그런데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450조는 그리고 여러분 450조 위에 제목 제4절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채권 양도. 아까 4월 1일 날 채권 매매하고 6월 1일 날 채권자 계약으로 바꾸는 거, 채권 넘겨주는 거, 그걸 뭐라고 넣습니까? 양도. 양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험 범위가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 전체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닌데 작년도 그렇고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채권 양도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조문은 필수 조문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최근 문제들 못 풉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요약세다는 그렇게 하는데 지명에다가는 가로를 쳐버리십시오. 가로를. 그래서 한 번만 이건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갑하고 을하고 만약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갑하고 을로 딱 정해져 있죠. 그거를 지명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해두고 그냥 지명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자,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자,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이번에는 4월 1일 날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다. 1년 후에. 뭐 그렇게 약속하는 건 문제 없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대금 채권.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되셨나요? 예. 지금 가정을 해봅니다. 갑이 다른 건 지금 현찰이 1억 정도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도 없습니다. 딱 요거 1억짜리 집 하나 있습니다. 1억짜리 집. 그 다음에 그 1억 원은 1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돈이. 목돈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중 매매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수갑 찰 수도 있다고 그랬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대금 채권이 지금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죠. 요거를 파는 겁니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얼마에? 가령 한 9천 정도에. 그럼 병이 생각을 하겠죠. 이자들 다 따져보고 9천에 사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년 후에 1억 받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5월 1일 날 이 대금 채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의무 부담행위.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채권 이전에 관한 합의.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대금 채권, 요거를 넘겨주고 넘겨받기로 합의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채권 양도. 자, 그래서 이거를 9천에 팔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갑하고 병 사이에 자 9천만 원 주고 채권 넘겨주고 넘겨받는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죠? 이 채권 양도 유효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은 지금 돈 누구한테 주기로 했습니까? 갑한테. 그런데요, 1년 후에 본 적도 없는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야, 을아, 그 1억 원 나한테 줘.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조문을 보십시오. 자, 지명자는 빼고 있습니다. 이랑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그럼 여기서 누굽니까? 채권 양도인.
확인되셨나요? 처분행위 생각하시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 채무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 을이 지금 지급할 채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을 읽을 때는 우리 그림에서는 양도인은 누굽니까? 갑. 그 다음 채무자는 누굽니까? 을.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그래서 기타 제3자도 가로쳐 버리십시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요. 둘 간에 채권 넘어갔습니까? 이 채권 양도는 유효합니까? 유효한데 아버지인데 얘한테 통지를 안 해주면, 거기 승낙은 일단 빼고요. 통지를 안 했다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돈 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채권 양도가 무효라는 게 아닙니다. 둘 간에서는 유효합니다. 아까 부동산, 옛날 민법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게 되면 의사에 따라서 을한테 넘어간다고 그랬죠. 소유권. 여기도 채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의해서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법률관계의 유효, 무효 등 또는 권리 취득을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겠습니다. 둘 간에서는 이거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을에게 그 유효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또 아주 자주 나오는 조문이 있습니다. 629조로 가보십시오. 자, 우리 여러분 임대차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때 그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사용 수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칙해가지고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여러분? 좀 이따 좀 설명 좀 드릴 텐데 채권입니다. 채권. 예.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게 채권 양도였죠.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한. 이랑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뭐하지 못한다? 전대차하지 못한다. 그럼 지금은 전대차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양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양도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권인 그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십시오.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 나중에 다 임대차 공부하지만 거기 앞에 가가지고 618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8조 바로 위에는 제7절 해가지고 임대차라고 되어 있고요. 618조 임대차의 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되셨나요? 네, 일단 대충 읽고 감. 그러니까 갑이란 애는 을한테 뭘 약속했냐면 내 물건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빌려준다는 말은 을한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거
빌려주는 거. 요거를 약속을 했고, 을은 뭘 약속을 했느냐? 차임을,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 그러면 이제 을이란에는 이 약속에 따라서 갑에 대해서 네 약속 지켜라.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기간이 뭐 10년이다. 그러면 을이란 애가 뭐 건물이다. 상관없이요. 이 부동산을 10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정한 차임을 지급을 하면서 을이 이제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차임도 이제 미리 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주변 부동산 시세가 막 폭등하다 보면은요, 물건도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야, 이거 나한테 1억 주고 팔아. 2억 주고 팔아.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가 사용 수익하려고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당장 생기는 현찰이 지금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을은요, 요 병한테 이 임차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요 임차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의무 부담행위. 4월 1일, 그 다음 6월 1일 날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 임차권은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단어 6월 1일 날 하는 거. 양도. 그래서 임차권을 넘겨주고 넘겨받기로 약속했고, 병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을의 임차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둘이 만나가지고 임차권 넘겨주고 넘겨받는 합의, 거기에 대한 대금 넘겨주고 넘겨받는 합의,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629조 봐보십시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을과 병의 이 임차권 양도는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유효. 아니요, 유효. 왜냐하면 아까 채권 양도 450조를 보면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갑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하지 못한다는 거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동의는 뭐냐면 대항 요건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통지 이런 게 뭡니까? 채권 양도 무슨 요건? 대항 요건. 통지 안 했다. 둘 간에 채권 넘어갔습니까? 네. 넘어갔죠? 네. 임대인의 동의도 무슨 요건? 대항 요건입니다. 네. 둘 간의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넘어갔습니까? 네. 넘어갔습니다. 요요하게. 그러나 둘 간의 임차권이 넘어갔지만 병은 을로부터 양수받은 이 임차권을 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유효인데 유효라고 말하지 못한다. 둘 간에는 유효한데. 무슨 말인지 감 오셨나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거. 이거 아까 채권 양도 대항 요건하고 임차권도 채권이었고 거기에서 법에서 적어져 있는 요 임대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 대항 요건. 그래서 이 부분이 판례고 우리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둘 간에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양도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이해되셨죠?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관계의 유무효 또는 권리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서 23회 때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판례 그냥 일단 하나만 유치권의 취득을 지금은 그 내용까지 유치권 다시 대항하지 못한다. 일단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단어 들어는 보셨나요? 그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건물에 그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그럼 대충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지금 배째라라고 지금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물건이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치권의 취득을 이제 뭐 누구에게, 뭐 경락인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 이건 취득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아까 홍길동이 호부 호영을 못한다고 그랬죠? 날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유치권의 취득을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유치권을 취득하긴 했다? 그렇죠. 취득한 겁니다. 취득한 거. 이거를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감만 좀 느껴놔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효력이 없다.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효는 유효인데 그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는 무효인데 선의 제3자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채권이 넘어가가지고 유효하게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 날이 홍판사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호부 호영을 못한다.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되셨나요? 유치권의 취득을 대항하지 못한다. 취득했다? 취득했다. 근데 그거를 뭐 하지 못한다? 예,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대항하지 못,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또 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종일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헷갈리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만 잡으시면 감만.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그 용어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임차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습니까? 채권이라고 그랬습니까? 채권.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타인의 뭐 토지라든지 건물, 타인의 물건을 이용한다. 이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만 빌려 쓴다라는 겁니다. 빌려 쓴다. 한정돼 있으니까. 되셨나요? 그럴 때 빌려 쓰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채권을 취득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물권을 취득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방금 했지만 채권을 취득해서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그 채권 대표임을 뭐라고 한다? 임차권.
물권적으로 이용한다. 이럴 때 그 물권들을 뭐라고 하느냐? 용익 물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익 물권. 그러면 용익은 무슨 말이냐? 사용 수익. 되셨나요? 아까 임차권 읽을 때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약정하고라고 적어져 있었죠. 사용 수익, 그걸 줄여서 용익. 그랬을 때 용익 물권에 여기 토지로 한정하고요. 토지. 자,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채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임대차. 아까 다른 하나는 대표인 게 지상권이라는 용익 물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그럼 이건 이제 이거는 채권적 이용과 물권적 이용의 차이.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 채권과 물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기본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상권. 아까 여러분 우리가 저희 갑이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리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고 그다음 무슨 계약한다고 그랬습니까? 계약서 2개 쓴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계약. 네, 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당권을 취득한다. 자, 갑소유에 토지가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갑이 을한테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 지상권이 나오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다 설명을 안 했지만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지상권 설정자겠습니까? 갑, 소유자. 그래서 갑이 요 토지 소유자인데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게 되면 을은요 지상권이라는 용익 물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서. 그런데 또 방금 봤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되셨나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아까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절대권, 하나는 상대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절대권이었습니까? 물권하고 채권 중에서. 채권은 절대권입니까? 상대권입니까? 특정인, 지 채무자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상대권, 채권은. 특정인한테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한 사람한테,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채권은 상대권. 그런데 물권은 절대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이용을 하는데, 자, 갑소유의 토지. 여기 을이라는 애가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요거는 물권, 채권. 지상권은 물권. 그 다음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임차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권, 채권, 채권. 자,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갑이 을한테 빌려줬죠. 지상권 설정해줘가지고
그 상태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얘한테 빌려줬어도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습니다. 매매하고 등기를 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병이 을한테요, 너 나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아까 절대권, 상대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권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도 자신의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다.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권자는, 지상권자는 땅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토지가 병한테 팔렸습니다. 그러면 예외는 생각하지 말고 을은 쫓겨납니까?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지상권자, 물권자가 되겠죠. 주인 바뀌었다.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상권자라고. 그런데 임차인은 주인 바뀌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난다. 되셨나요?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 그래서 여기 물권은 앞으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 이 말은 모든 사람 중요한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 바뀌었을 때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임차권은 주인 바뀌면 쫓겨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게 몇 년씩 사용하기도 하고 엄청 중요하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민법 내지는 특별법은 일정한 경우에는요,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대항력이라는 말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지금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있죠. 그것도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쫓겨나야 됩니다. 되셨나요? 쫓겨나야 되는데 만약 입주하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때에는 주인 바뀌었을 때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되셨나요? 자, 그럼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자, 621조 봐보십시오. 55페이지.
1항 부동산 임차인은 자, 여러분 조문에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러면 이 조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보고자 하는 건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주인 바뀌면 쫓겨난다? 쫓겨난다. 다시 물권자는 주인 바뀌었다.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지금 이 항을 보면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등기 안 했으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뭐가 원칙입니까? 채권이니까. 주인 바뀌면 쫓겨나는 게 원칙. 쫓겨나는 게 원칙.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임대차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의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한다.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 여기 임대차를 했는데 요 을이란 애가 방금 그 조문에 의하여 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를 했다. 그러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뭐 했을 때? 등기를 했을 때. 되셨나요? 근데 여러분 아까 방금 조문을 보면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자 소유자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빌려 쓰는 사람의 지위가 강해지는 걸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반대 약정을 해버립니다. 임대차 등기는 안 하기로 한다. 근데 임차인은 아쉬우니까 써야 되니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반대 약정이 있어버리면 등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등기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방금 그 반대 약정 때문에 등기가 안 됐어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 되셨나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다 하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인주. 인이 뭡니까? 인도. 주가 뭡니까? 주민등록. 나중에 주민법에서 다 하니까. 등기 안 했어도 인주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를 안 했어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예, 전부 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민법 자체에 나와 있는 게 토지임대차. 다시 한번 이 토지임대차가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임대인이 반대 약정 등을 통해 가지고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꽤 많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이런 조문들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조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22조. 제일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딱 그 제목만. 건물 등기. 되셨죠? 건물 등기 있는 차직권. 이거는 토지 임차권을 줄여서 말한 겁니다. 그럼 다시요. 건물 등기 있는 토지 임차권에 그 다음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항력.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그 다음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이를 등기하지 뭐한 경우에도 않은 경우에도 여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등기했으면 대항력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어떻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원래는 채무자한테만 효력이 있는 건데 대충 감 잡히셨나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갑 소유의 토지가 있다. 그림을 여러 개 그려보겠습니다. 을이라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뭐 하려고? 땅 빌려서 건물 올리려고. 그런데 방금 622조. 요 부동산 임대차가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라고 해도 을이라 내가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올리고 뭘 했을 때 건물을 등기를 하게 되면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토지 임차권을 등기 안 했어도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라는 게 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아까 다시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자기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이 없다. 없다. 없는데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등기를 안 했어도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도 제3자한테 딴 사람한테 땅 주인 바뀌었어도 이 사람에게 뭐 한다? 효력이 있다. 그게 뭐라고 됐습니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출발은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채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채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해서 임차권을 취득해가지고.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지상권 취득해가지고. 되셨나요? 예. 네.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권자는 물권이니까 채권보다 물권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모든 사람들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땅을 빌려주는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빌려 쓰는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임대차를 하는 걸 선호할까요? 예. 자기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지위가 강해지는 걸 주인은 원칙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은 다 뭐다? 예, 임대차. 거의 대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좀 감 오셨나요? 예. 그게 바로 물권과 채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금 당장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됩니다. 아까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도 필수서만 나와 있었으면 그 표를 통해 가지고 절대권, 상대권 그거 구별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지상권자는 주인 바뀌었다. 땅 주인 바뀌었다.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임차인은 주인 바뀌었다.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 쫓겨날 수 있다. 무슨 역을 가졌을 때? 대항력을 가졌을 때. 대항력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그 임대차를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 근데 아까 조문에서도 봤지만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 약정 달아버리면 등기 못한다. 하고 싶어도.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등기를 안 했을 때도 토지 빌려 쓰는 사람이 건물 짓고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다.
주택 빌려 쓰는 사람은 등기 안 했을 때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아까 조문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원래는 채권은 제3자한테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채무자한테만. 상대권이니까. 그런데 대항력이 생기게 되면, 그랬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은 아까 조문에 나오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용어의 개념. 그 다음 대항력. 그러니까 대항한다고 하는 게 주장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는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데 제3자한테는 효력이 없는데 이런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 수용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고 항상 의식을 해야 될 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개념. 그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런데 일단은 초반에 좀 개념을 잘 잡아둘 필요 있다. 특히 다 떠나서 저당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그 사람은 처음에 잘 헷갈리면 다 누구 생각하면 누구? 소유자. 왜냐? 그거는 처분행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그 용어들 중에서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 그런데 어려운 개념들. 그리고 나중에 1, 2월 가게 되면 이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오늘까지 이제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책으로 쭉쭉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기본 용어들 개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